저는 크립토 자본주의와 노동이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블록체인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기는 그 조금 힘들 것 같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랑 되게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논문을 하나 찾아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지금의 블록체인과 그다음에 크립토가 나온 지금의 상태를 좀 크립토 자본주의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걸 좀 마르크스 경제학 쪽인 관점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좀 생각들인데요. 일단, 크립토, 블록체인 기술, 크립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좀 대의 명분 같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크립토는 분산에 기반해서 공정한 신뢰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개인의 어떤 자유를 더 확대한다. 어떤 개인의 삶을 더 낫게 만든다. 라는 것인데, 좀 궁금증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걸까? 이걸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걸까? 그다음에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럼 우리의 노동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떻게 취급을 당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이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좀 과거의 경제 형태를 보면 2차 산업 중심이죠. 공장 중심의 경제에서는 물질 노동, 그러니까 막 공장에서 일을 해서 물질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팔고 이것들이 순환하는 경제였다면 IT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는 비물질 노동 경제가 더욱더 발전을 했죠. 뭐 여가라던가 소비라던가 서비스라던가 예전에는 이런 게뭐 상품이라고 보기도 되게 어려웠었고 또 그냥 뭐 비생산적인 활동이다 아니면 그냥 여가 같은 것들은 뭐 재생산 활동이다 이런 것들이라고 취급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어떤 상품으로 다뤄지고 있는 비물질 노동 경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금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 그런 노동이 나오고 또 상품을 매개로 하지 않는 이윤이 나온다. 그러니까 임금이 없는데 노동을 하고 상품이 없는데 이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런 것들이 임금 노동이라는 게 어떤 필수적인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로 뭐 대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를 막 만들어내면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임금,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뭐 광고료, 구독료를 받거나 수수료를 또 플랫폼에 주거나 하는 식의 형태의 경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이용자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빅테크가 등장을 하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서 원래는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이윤을 취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수수료 수익을 더 많이 얻고 이러면서 디지털화된 지대 추구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그워커들의 어떤 사회적 문제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처럼 임금 노동의 고용 형태가 원래 보편적이었다가 이제는 점점점 좀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그래서 불안정한 그런 노동 형태가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를 했었던 이 논문이고요. 여기에서는 최근에 등장한 이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새로운 자본주의, 이걸 크립토 자본주의가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런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기존의 금융 투기를 더 좀 뭐 약탈적인 방향으로 만든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NFT가 문화 창조 노동을 조금 더 뭐 플랫폼화 시켜서 억압한다. 뭐 이런 이 주장을 하고 있고 좀 다분히 굉장히 좀 좌파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는 그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나, 그리고 여기에서 NFT를 이 저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데, NFT로 매개된 상품 같은 것들은 그러면 또 어떤 노동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상품의 물상화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상화라는 걸 마르크스의 이야기는 어떤 노동이라는 추상화된 가치가 결국에 어떻게 이 상품 내지는 또 화폐 이렇게 물건처럼 변하게 되었나라는 거를 물상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초에 노동이 있고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걸 임금을 받고 이제 상품을 노동자가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근데 이 상품들 간에 또 교환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비교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것들이 화폐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척도가 이렇게 매겨지는 거죠. 이 상품은 이 화폐 몇 개, 이 상품이 이 화폐 몇 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가 매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금과 은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근데 이 금과 은이 처음부터 그냥 띵 하고 나타나서 화폐로 사용된 건 아니고 금과 은도 애초에 처음에는 생활 분야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하나의 상품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그 화폐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금과 은이 가장 먼저 화폐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농부가 쌀을 뭐 노동을 투여해서 쌀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이 만들어낸 쌀이 대체 금 몇 개로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또 금들은 또 다시 어떻게 뭐 금화 혹은 화폐 몇 개로 치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인간의 노동력이 화폐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굉장히 지난한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뭐 지금까지 수천 년에 걸쳐서 이런 맥락들을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화폐를 보고 이 화폐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상품이라면 인간의 노동력이 한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르크스는 이 화폐를 인간 노동의 화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제3자입니다. 정부, 국가 뭐 이런 제3자의 역할인데 왜냐하면 금이랑 은을 그냥 생으로 뭐 이렇게 교환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죠. 부피도 크고 이것들을 또 쪼개려면 다시 녹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해서 이런 주조하거나 유통하거나 이런 데 국가와 법이 반드시 필요했었고 그리고 또 이 상품 하나에 뭐 이 금화 몇 개, 이렇게 교환하는 척도를 만드는데 이 사회 전체의 신뢰가 필요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보증을 하기 위해서도 역시 제3자인 정부, 국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뭐 만약에 뭐 갤럭시 핸드폰 하나가 100만 원이다. 그런데 뭐 누군가 어느 시골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500만 원, 600만 원이다. 이렇게 너무 부풀려서 팔면 또 국가가 제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인 계약으로부터 좀 탈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니까 중재자의 신뢰를 없애고 사람 대 사람 1대1로 교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다 보니 이렇게 물상화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의 암호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원래 그 근본이 되는 인간의 노동에서 나오는 가치와의 이 연결고리가 조금은 약하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채굴 과정 승자도 이거는 조금 너무 마이너한 문제인 것 같아서 조금 넘어가고 NFT 얘기를 NFT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NFT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최초의 뭐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이 코인은 뭐 쪼갤 수가 있죠. 0.1 비트코인, 0.001 비트코인 이렇게 쪼갤 수 있지만 NFT는 쪼갤 수가 없어서 그 자체로 대체 불가능하고 그게 NFT의 또 뜻이고 정의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품 가치를 여기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데 그때 가장 좋은 대상물이 될 만한 것들이 원래는 좀 정통적인 의미의 증명서 같은 거죠. 소유권, 토지 소유 증명서 뭐 혹은 뭐 채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전통적인 의미의 증명서가 여기에 딱 맞는데 이런 것들은 활발하게 생산이 되고 민팅이 되고 유통이 되기에는 좀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활발하게 유통되고 거래되기에 가장 좋은 건 미술 작품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미술 작품과 NFT가 만난 것이 사용 가치가 없는 사실 NFT는 그 코드 하나에 불과한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사용 가치가 없는 데이터에다가 사용 가치를 불어 넣으려는 어떤 시도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뭐 마르크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저자는 물신화 과정을 물신화가 되었다 NFT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암호화폐에서 어느 한 격가지로 NFT가 나왔는데
이 안에 이것을 디지털 아트로 감싼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 사실은 코드에 불과한 NFT를 디지털 아트, 미술 작품과 결합을 시켜서 그것이 마치 이제 상품처럼 어느 하나의 물건인 것처럼, 원래는 코드인데 물건인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막 가치가 또 올라가기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고 숭배하는, 그 숭배한다는 물신화가 맞습니다. 그 물신화 과정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노동, 여기 그래도 그 크립토와 달리 NFT는 상품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어떤 노동이 나타나는지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창의 노동 그리고 임금 노동 이 두 가지로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창의 노동이라는 건 어떤 예술가들이 한 예술적인 활동 노동, 이런 것들은 좋은 노동이고, 이런 것들을 하면 뭐 자아실현을 할 수가 있고, 사실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기도 하죠. 이런 창의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반대로 임금 노동,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건 나쁜 것이고, 또 무력하고 지루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취약한 노동 환경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창의적이고 좋은 노동이고 자아실현하는 노동을 하니까 뭐 임금을 꼭 받지 않아도 돼. 라는 환경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보장이 되지 않고 불안정하고 그런 취약한 삶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또 이게 투여한 노동만큼의 수익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 노동자, 월급 받는 회사원들이라면 노동을 투여한 만큼 받기로 한 임금이 보장이 되지만 이런 창의 노동자들은 정말 얼마에 팔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투여한 노동만큼의 수익이 보장이 되지가 않고 또 심지어 NFT로 봤을 땐 가격도 들쭉날쭉하고 현실적으로 이걸 가지고 뭐 비싼 값에 파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리고 또 창의 노동이 마치 자아실현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NFT가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게 그 아트, 자기가 그린 그림 같은 것들이 사용 가치가 생겨서 뭐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맥락, 스토리 같은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자아실현 삶을 사는 것인가, 그런 노동인가? 라는 거에도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 P2E 게임에서 나온 어떤 플레이 노동, 꼭 P2E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유튜브나 아니면 SNS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유해 탈을 쓴 노동을 수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플랫폼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착취를 하고 이건 역시도 일한 만큼의 임금이 보장이 되지는 않죠. 그리고 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고수익을 올리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이기도 하고요. 이 환경에서 플레이 노동을 함으로써 게임 회사에게는 굉장히 큰 이득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게임 회사들이 전부 다 어떤 자본가니까요. 유저들을 착취하는 자본가라는 관점으로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유저들이 어떤 플레이나 뭐 유저들이 직접 제작을 하기도 하죠. 로블록스 같은 곳에서는. 그래서 게임 회사는 그냥 플랫폼이 되고 이 플랫폼을 제공을 하기만 하면 유저들이 알아서 여기에 들어와서 다 뭐 운영을 하기도 하고 유지를 하기도 하고 재창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다 스스로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게임사, 자본가는 운영 비용을 절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수수료 수익은 훨씬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판매 수수료는 정확한지는 제가 지금 최근은 뭐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로블록스 같은 게임에서는 75% 수수료를 떼간다고 하고 또 유튜브 같은 곳에서 45%. 그러니까 무형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에서 훨씬 더 많이 뛰어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유형의 그 눈에 보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는 수수료를 조금 좀 덜 떼가는 그런 좀 특이한 구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전 이 논문에서 나온 문장 중에 하나인데, 이 좀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어떤 현실을 많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암호화된 노동 과정으로부터 가치를 빨아들이는 동시에 허구적인 가치로 그 빈틈을 채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의 어떤 블록체인 산업에서 과연 원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최초에 있었던 그 인간의 노동이 정말 있었던 건가? 그게 어디로
흘러갔지라는 좀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치를 빨아들인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고, 그리고 대신에 그 가치를 인간 최초의 그 노동의 가치를 뭔가 재생산하고 뭐 더 확산을 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퍼뜨리는 것보다는 그 빨아들인 가치의 틈을 이런 뭐 기대 수익 코인을 통해서 뭐 부자가 될 거야. 잘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뭐 투자 수익 같은 이런 허구적이고 알 수 없는 가치들로 좀 그 빈틈을 채우는 그런 측면이 지금 블록체인 산업에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